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강력한 금리 인상에 힘을 싣던 연준의 위원들이 하나둘 너무 빠른 금리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전일 발표된 미국의 8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고용시장의 둔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지난 여름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었던 페드의 피봇, 즉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 솔솔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 속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세워야 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어떤 분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선균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일단은 기본을 잘 잡고 가시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려왔던 그런 흐름대로 일단은 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 상황 제가 면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한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국채금리 반등에 전일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9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악화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을 제외한 전 상품들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1.27% 하락한 11,49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입니다. 0.75% 하락한 1,71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35% 상승한 배럴당 8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1.23% 내린 0.99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이 전일 급등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당일 전략은 매도 포지션 보시는 게 조금은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차트를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보시면 오늘 일단은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3분봉입니다. 지금 뉴욕장 시작한 이래로 일단은 하방으로 조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캔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 날 비농지표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죠. 그래서 조금은 이 눈치 보기 장세를 지금 이고 있고, 자, 일봉상 일단은 보시면요,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차트상으로도 일단은 매도에서 지금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지만 그에 따른 또 반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혼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만 좀 하나 짚어드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단기적인 단타의 포지션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캔들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꼬리도 길고요.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이런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 전략보다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한 770포인트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11,770포인트입니다. 11,770포인트 아래에서는 일단은 매도 전략 수립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보실 자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안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스닥은 당일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펙 플러스 오늘 정례 회의가 있었죠.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감산을 하는데 합의를 했고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럼 오늘 5일에 대해서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일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감산에 합의를 하자마자 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방금 전에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 나타냈었는데요. 바로 하락 전환을 하면서 0.4%가량 떨어진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일 5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관망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오늘 재고 지표가 있죠. 그렇죠. 예, 재고 지표 있고 지금 감산 발표가 나자마자 일단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 요거는 해석하기 그쵸. 나름이기는 한데요. 흔드는 걸까요? 네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돼요. 사실은 속보가 떴는데 예. 감산을 할 거라는 기대치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그렇게 볼 일단은 수도 보시면 있겠네요. 되고 네. 사실은 주식하고 똑같죠. 네. 기대치가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 제가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설거지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 매도 물량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이미 일단은 선반영이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네네, 있겠네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그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9시부터 5일을 굉장히 조금 유심히 봤는데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쪽으로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을 아까 9시부터 제가 조금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은 지금 선 반영된 일봉상 보시면 5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렇죠? 5일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기대값이 모두 다 반영이 여기에 된 상태이고 지금 뉴스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예. 이제 그런 지금 그런 놈 낙폭을 아시죠? 굉장히 네. 뉴스에 크게 팔아라. 가져가네요. 네, 뉴스에 팔아라. 이런 주식 용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혹시나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뉴스가 일단은 가격이 오르는 그런 뉴스인데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따가 또 30분 있다가 재고 지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관망 사인 드리겠고 22시 30분 이후에 단기적인 포지션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요. 이 러시아가 지금 핵 무기 버튼을 좀 누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제2의 우크라이나 전면전에
선언을 했거든요. 이러한 발언이 또 뭐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제가 전쟁 이슈에 관해서 전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전쟁 이슈가 나면 일단은 유가가 오른다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탱크, 예, 우리 이제 전투기 기름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제가 이제 러시아 전쟁 일으켰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리라고 그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언급은 했었잖아요. 네네 언급은 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이 거의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저 또한 푸틴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하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이틀 있다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단은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전쟁 이슈가 발발을 하면 일단은 오일의 가격은 오르는 것이 기본적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있다가 한 25분 정도 있다가 자리 잡히면 자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이제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하자마자 바로 반락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오늘은 관망 전략을 들어주셨고요. 이어서 골드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금은 숨고르기 이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당일에는 다시금 111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드는 또다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23% 떨어지면서 온스당 1,7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에 대해서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투자 스탠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골드는 뭐 오를 수가 없나 봐요. 자, 지금 커플링 되면서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예. 시장하고 커플링 되면서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밑에서 자막 보시다시피 국채금리 오르면서 미국 시장 떨어지면서 골드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골드하고 오늘도 노란 톡방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과 골드가 왜 디커플링으로 가지 않는가? 라는 질문 받았었는데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달러 이외에는 안전자산으로 실질적인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달러밖에 없다. 골드 또한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미국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골드, 선물, 현물, 선물 전부 다 시장에 던져버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차트,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골드도 굉장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단입니다. 지금 자리를 좀 하나 짚어드리자라고 하면 1710 라인 정도 제가 봐드릴게요. 1710달러. 1710달러를 돌파를 하면 매도 포지션 단기적으로 가는 모습 좀 보일 것 같으니까 1710달러 돌파를 하면요. 매도 쪽입니다. 매도 쪽으로 돌파하면 매도 포지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10달러라고 해서 매수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1710달러 돌파할 때 매도 포지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나스닥하고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거의 커플링 돼서 가는 모습을 거의 한 90% 이상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골드는 커플링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투자 팁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에는 매도를 보는 게 좋은데 1710달러 선에서 단기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로에 대해서도 오늘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다시금 이 페리티가 깨진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또 미국 국채금리도 올라가면서 유로는 페리티가 깨진 상황인데요.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4% 내린 0.99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로는 또 어떻게 투자 스탠스 세워가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도 매도네요. 지수나 통화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매도 포지션 전략이 아직은 유효해요. 네. 물론 조금 이따가 제가 시장 분석을 조금 해드릴 건데 어차피 제가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요정에서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네. 아직 그래도 시장은 매도 쪽의 힘이 굉장히 조금 강하다. 네, 좀 물론, 불안정하죠? 예, 물론 이게 뭐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내려갔지만 계속적으로 또 내려가지는 않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떤 매수의 변곡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조건 매도만 보진 않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대세적으로 매도의 힘이 강한 것은 맞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반등을 좀 주면서 그리고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 살짝입니다. 살짝 약세를 보이니까 그와 반대된 어떤 통화라든지 지수들의 흐름이 상승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오늘 나스닥 차트 잠깐만 더 보면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밑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반등 시 매도 전략. 제가 유로는 항상 좀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쪽의 롱 포지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딩 롱 포지션 전략으로 일봉상으로 그렇게 스윙 이상의 매매를 하셔라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하락이 있으니까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양봉 뜰 때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어저께였네요. 어저께 반등 시 매도를 때렸어야 되는 이런 지역인데 지금은 놓치셨으니 자, 두 자리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917가 수렴의 끝자락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5일선과 21선의 수렴의 끝자락입니다. 여기에서 매도 전략 혹은 1.009 정도, 1.009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반등 시 매도 전략 짜셔서 좀 스윙 이상 보유를 하시면서 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당일 유로에 대해서도 또 매도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조금 올랐다고 이 반등을 해줬는데 이 오름세를 또다시 다 되돌리는 오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짧게 보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7월하고 8월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네. 데자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요. 데자뷰다. 이유는 뭐냐면 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얘기를 했고 네. FOMC에서 파월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힌트를 줬죠. 예, 추가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도 제가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도 제가 출연을 해서 잭슨홀 리뷰하고 FOMC 리뷰를 방송을 합니다. 그거 꼭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꼭 박히실 거고요. 자, 잭슨홀하고 FOMC에서 파월이 희망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 또다시 불거진 속도 조절론이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7월, 8월 큰 상승장을 이끌었던 그 모습이 데자뷰 되면서 시장이 또 큰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오늘은 물론 이제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따가 새벽 시장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했죠. 열흘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베이비 스텝 0.25%를 일단 금리를 올렸죠. 그렇죠? 0.5나 뭐 0.75, 1%가 아니라 0.25를 올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이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이 오른 이유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른 것이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곤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저번 주에 굉장히 조금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은요, 일단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연준에 일단은 대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매수의 변곡점이 아직 나오는 것은 없어요. 예, 매수의 변곡점이. 자, 여러분 항상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은 원하시는데 기술적으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잡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이든 현물이든 선물이든지 간에 어떤 매수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분석이 그 밑받침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어떤 매수의 변곡점을 찾는 것이거든요. 자, 매수의 변곡점을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가 인하된다, 혹은 금리가 속도 조절이 된다라는 어떤 확실한 시그널이 일단은 기본적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이 매수의 변곡점 이게 나왔나요? 저는 아직은 나오지 않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자, 파월이 8월 달을 상기하세요, 여러분. 8월 달에 잭슨홀에서 8분 동안 A4지 3장 분량을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게 떠났죠. 굉장히 멋있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자막에서도 조금 비춰졌는데요. 전 세계의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 파월은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시작했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했고요. 금리 인상 시작했고요. 금리 인상하면서 뭐하고 같이 했습니까? QT 같이 시작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로직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혹은 노동시장이 우리가 노크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라라는 노크를 했을 때 노동시장 실업률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실업률과 비농지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비농지표 하고요. 실업률이 일단은 발표가 될 건데, 자, 실업률 쭉 보세요. 올해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올해 실업률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농지표입니다. 비농지표도 어떻습니까? 시장의 예측보다 거의 다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얘기죠. 예. 자, 실업률 4.4%가 연준의 피봇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연준의 피봇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연준이 언제 자기의 뜻을 굽히고 행동을 바꿀 것이냐, 이게 피봇입니다. 그렇죠? 자, 연준은 지금 굉장히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과연 언제 연준이 행동을 돌리게 만들 것인가? 자, 이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실업률 지표도 있을 것이고 물가 지표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지표, 시그널, 뭐 경기 침체 혹은 뭐 스위스 관련 은행 파산설 등등 여러 가지 트리거가 될 만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거는 실업률이다. 자, 비농지표와 실업률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연준이 어떻게 하면 행동을 바꿀 것인가? 지금 시장은 연준이 행동을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과연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를 통해서 연준이 행동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신호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리 데이터상으로는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실업률에 달려 있습니다. 실업률. 제가 올해 정말 실업률에 관해서 100번은 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를 일단은 보도록 하죠. 자, 실업률의 상승 기간입니다. 실업률이 17개월, 27, 30, 29개월 정도.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실업률 상승 기간이 있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느냐. 자, 평균적으로 26개월입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서 26개월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발표했죠. 7월부터라고. 자, 평균 26개월이 걸립니다.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서 26개월 정도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이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점을 일단 볼게요. 실업률의 저점입니다, 여러분. 실업률의 저점이요. 최근 데이터로는 4.4%가 최저예요. 근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3.5에서 지금 조금 올랐죠. 3.7까지. 자, 고점 볼까요? 고점은 뭡니까? 평균값만 해도요, 8 정도 되죠,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실업률 몇 프로입니까? 3.7%입니다. 자, 상승폭 볼게요. 상승폭이 평균 3.5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서 26개월 정도, 제가 한 24개월 정도를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서 26개월 정도가 지나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단계다. 그리고 그때 실업률의 저점은 약 한 5.2%가 될 것이고 실업률의 고점은 약 8.7%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실업률은 몇 프로입니까? 3.7%입니다. 저점에도 다다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직 금리 인하나 금리 속도 조절로는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로 전부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이 데이터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연준에서 얘기하는 실업률 4.4% 여기입니다. 4.4%. 자, 연준에서도요,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금요일 날 제가 설명드리는 잭슨홀 미팅에서도 한번 이제 금요일 날 나올 건데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연준이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 경제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필립스 곡선으로의 회귀다.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이 명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잭슨홀 미팅이나 FOMC에서 계속적으로 연준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낸 것은 뭐예요? 물가를 잡으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 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요, 지금 실업률을 높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쓸데없이 실업률을 이렇게 4.4%로 발표한 게 아니죠. 자,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연준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업률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언제 꺾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간, 저점, 고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퍼슨 연준 이사가 이렇게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노동시장 얘기하고 노동시장 얘기하고 노동시장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을 파악하시는데 노동시장 실업률 안 보시면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냐? 해답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기사 뜬 거.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고 진단했으며 이직의 증가가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계속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제가 고용이직 보고서 발표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도 리뷰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연준도 비둘기가 되겠지 하는 연준 피봇에 대해서 실업률을 근거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볼까 하는데 국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미증시가 떨어질 때 우리 국내 시장 많이 같이 덩달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오르니까 우리 시장도 좀 오르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용도 3위로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 미증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신세계 보시는 분들도 국내 투자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운이 굉장히 좀 좋았죠. 네. 지금 토요일 새벽이죠. 저번 주 토요일 새벽에 예.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것을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개천절로 인해서 당군 할아버지가 선물 하나 좀 주셨죠. 개천절로 인해서 일단 그거는 좀 빠졌습니다. 예. 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가 일단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일단 하반기에는 조금 다르게 갈 것이다라고 제가 좀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그거였죠. 환율 때문에 좀 다르게 갈 것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반등을 하려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가 일단은 좀 남겨져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적 발표에 의해서도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말씀 좀 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자, 환율 문제로 인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하반기에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반등을 보시려면 차트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300포인트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어떤 굉장한 상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죠. 물론 이제 저는 260포인트까지 일단은 연말까지는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300포인트를 넘는지 안 넘는지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단 아까 나스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 어떤 매수의 변곡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 분석의 밑바탕이 아직 깔려있지 않죠. 환율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무역수지 적자 개선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따라서 매수를 보시려면 일단 기술적으로만 300포인트 이상에서 국내 선물 300포인트 이상에서만 일단은 매수 관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3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죠. 트레이딩 전략은 3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여기까지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미증시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물가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덧붙이실 내용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좀 추가해서 보충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 시장에 제가 일단 좀 특화가 돼 있죠. 네.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자, 실업률 여러분들 정말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실업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단은 결정 날 것이다. 그래서 실업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퍼슨 연준 이사가 오늘 기사 뜬 거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직의 증가가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키워드를 조금 잡으셔야 될 게 이직의 증가. 첫 번째 이직의 증가, 두 번째는 임금 상승의 압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얘기했던 거 제가 리뷰를 다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노동 시장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수요와 공급 1대 1.8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를 채용해 줄 회사가 1.8이란 얘기입니다. 거의 1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지금 언밸런스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일할 사람은 한 명인데 두 명의 회사가 이 한 명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회사로 오면 페이를 더 많이 주겠다. 자, 이게 바로 여기 제퍼슨 이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직의 증가가 임금 상승의 압력으로 이어진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떠냐면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은 더 높아지죠. 너도 나도 데려가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임금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의 현 상황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플레를 잡는데. 이해되시죠? 자, 미국의 월간 구인율 추이를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구인 구직 보고서 일단 발표가 됐는데 조금 낮게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자, 파란색이 구인율이고요. 파란색이 구인율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일단은 민간 구인율인데요. 자, 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의 구인율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지금 어떻죠? 5월부터 꺾이는 모양새를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된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구인율은 뭡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구인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구인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건 뭐예요? 이게 1대 2다 이거예요. 일할 사람은 하나인데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곳은 두 곳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임금이 오른다. 임금이 오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된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인율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일단은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인율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18년도, 19년도의 구인율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와야 정상적인 흐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구직률은요. 구인율이 조금 더 높은 게 정상이기는 합니다. 예. 그만큼 내가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기업들은 원하는 사람을 뽑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구인율이 구직률보다
조금 높은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 너무 높은 게 비정상입니다. 자, 따라서 구인율과 구식률 이 비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밑에 노란 톡방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거기 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물가 일단은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물가가 문제니까 물가를 한 번 더 고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021년에 개인 소비 지출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두 개 다 근원입니다. 두 개 다 근원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자, 이해를 한 번 더 시켜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렇죠? 비용이죠.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장 많이 임팩트 있는 게 원유입니다.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된 측면이 많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은 원유가 좀 오르고 있지만 우리 3개월 정도 원유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내렸죠. 원유가 많이 내리면서 어떻게 됐나요?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잡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원유가 아무리 내린다라고 해도 어떤 상품은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가 제로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2020년도에는 조금 달랐지만 그건 너무 제외적인 상황이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제로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적절한 가격이 있죠. 자, 그러면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에서 8.3인가요? 8.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왜 떨어졌습니까? 원유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공급의 원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9.1에서 8.3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진정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떨어졌냐 이 얘기예요. 저는 항상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물가가 내리는 것이냐, 정말로 지금 물가가 내리고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플레이션 5% 중반대 이게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그렇죠? 자,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요,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5% 중반대 인플레이션이요, 수년간 계속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금리죠. 고금리 정책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는데 금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금리를 동결하면 동결했지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이 진정한 뭐예요? 경기 침체, 스태그 인플레이션이죠. 자, 이게 오지 않게 하려면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헤드라인보다 근원을 봐야 된다.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낮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보이시면 항상 예측하고 비슷하거나 예측보다 높았습니다, 여러분.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워낙 각광을 받다 보니 조금 가려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고 제가 강조드리죠. 자,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볼까요?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 근원입니다. 근원. 어때요? 파란색이 떨어진 거거든요. 올 한 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올 한 해에 여러분 파란색이 몇 개나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2개 보입니다. 자, 왼쪽에도 제 눈에는 2개 보입니다.
딴 거는 다 동결입니다. 자, 진정으로 물가, 진정한 수요 견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아니라고 일단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업률,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시장과 물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13일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1시 30분에 이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135만 6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오일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일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감산에 따라서 하락 전환했었던 오일이 다시금 상승 전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일 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CNBC에서 나온 기사를 확인했을 때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략 비축이 추가 방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차트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미소를 띄우고 계신데 어떤 의미일까요? 오일은 참 어려워요. 네. 방금 전에도 감사 안 하니까 비축료 푼다고 일단은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자, 차트 잠깐 보시면 예. 86.50달러에서는 매수 전략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펼치셔도 됩니다. 86.50달러입니다. 86.50달러인데 네. 단기적으로만 일단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차트 잠깐 보시면 나스닥이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나스닥이 일단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제가 오일에 대한 팁을 일단은 예전부터 드렸죠.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오일도, 그러니까 오일이 많이 떨어질 때는요, 여러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오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의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러면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뉴스는요. 자, 뉴스는 감산하고 그다음에 재고 지표 발표 후에 위로 올라가는 뉴스가 일단은 나오곤 있는데 사실 그렇게 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차트상으로 분봉상으로 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86.50달러입니다. 50달러입니다. 86.50달러를 일단은 들어가시고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 방향으로 일단 가시고요. 전저점을 이탈하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이런 전략이 조금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86.50달러는요. 오늘만 유효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에는 이제 86.50달러 선에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오늘 당일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을 준비해주고 계실까요? 네, 항상 제가 목요일 날 공개 방송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매매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해외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시장도 조금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 매매 전략도 일단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실전 매매 한번 같이 해보면서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브리핑도 같이 곁들여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도 일단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시장 방향성 알고 싶으시다면요. 내일 밤 9시 성현 마선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들 남아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성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